이번 시간에는 인건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급여, 상여, 퇴직금, 또 거기에다가 급여, 상여, 퇴직금을 또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을 해야 되고요. 실무적으로 가끔 이슈가 터지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직원보다는 임원이 제한이 좀 많고요. 상대적으로 직원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럼 임원부터 설명드릴게요. 이제 순서는 급여, 상여, 퇴직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임원 급여는 일단 그 전에 말씀드린 게 임원은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에 제약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임 관계입니다. 법인하고. 그래서 별도로 임원과 법인은 보수 약정을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되는 관계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퇴직금도 자율적인 거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임원 급여는 세법에는 임원 보수 손금 산입을 뭐 얼마까지 해야 된다라고 특별하게 제한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법에 정관 등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유임된 그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총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관 등의 보수 총액이 있는데 그거를 초과하는 임원급여는 손금불산 입적 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뭐냐면 우리 보통 아주 조그마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임원 보수 한도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 그 보수 한도 규정 자체가 없어서 그 전액 비용으로 인정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뭐 아주 과다하게 지급된 게 아니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월에 500 뭐 이 정도, 뭐 몇백 뭐 천만 원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뭐 7, 800 이 정도는 이제 물론 그 법인의 규모나 이런 걸 또 따져야 되겠지만, 일반 보통의 임원이 아니고 직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급여에서 약간 오바되는 금액 정도라고 하면 그게 국세청이 과다 지급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과다 지급으로 판단되지 않으면 그거를 송금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임원 보수 한도 규정 자체가 없는 회사들이 많은데, 즉 정관에 그런 내용도 없고 보수 규정 자체를 만들지도 않은 회사들도 소규모 법인은 많은데, 그거를 조사 당국이 조사를 했을 때 전액 송금 물산입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뭐 100%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인들도 임원 보수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의 대원칙은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반과로 2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임원, 이건 직원도 포함되는데요. 그 특수관계 임원이 동일주기 일반 임원, 예를 들어서 같이 이사예요. 그러니까 그 대주주의 아들도 이사고 다른 일반인들도 이사예요. 그래서 동일주기 일반 임원이나 아니면 또 먼저 비슷한 업종의 다른 회사하고 비교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뭐 이게 좀 애매한 말이긴 한데 많이 받는 금액으로 인정이 되면 이거는 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대주주고 아들이 이사로 돼 있는데 월급을 한 달에 막 5천만 원씩 줘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하는 그 회사의 일반 임원도 5천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특별하게 문제를 안 삼을 수 있고, 그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면 회사가. 근데 단순히 국세청이 보기에 대주주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급여로 지급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익 처분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이익 처분으로 본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법인의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실제로 일을 그 정도 해서 급여를 주는 게 아니고 법인의 이익을 줄여서, 그리고 그걸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상 그 법인의 이익을 그 법인과 법인의 특수관계자하고 나눈 거다. 그리고 나누는 과정에서 그거를 비용 처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래서 과다하게 많은 급여를,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여라고 해서 그냥 많이 뭐 갑정근로소득세 내고 뭐 사대보험 내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좀 틀린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보수 같은 정액으로 매월 똑같이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특별하게 세무당국에서 간섭이 심하지 않고, 물론 뭐 저희가 하는 기장거래처에서 뭐 월에 뭐 몇천만 원씩 나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서 아직까지 저도 사례는 없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임원 상여금인데요. 상여금 여기 보시면 정관 등에서 정하는 지급 기준을 초과한 상여금은 송금불산입되며, 당연히 상여금은 특히 지급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초과한다 하는 것은 송금불산입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상여금은 구체적인 산정 기준, 예를 들어서 매출액 증가분의 3%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송금 인정받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상여금도 보면 정액 상여금이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저기 1년에 뭐 400% 600% 하는 정액 상여금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연말에 갑자기 더 많이 주는 상여금이 있는데, 정액 상여금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직원도 400% 600% 받을 때 임원도 똑같이 400% 600% 받는다고 하면, 그리고 그 상여금이 정관 등에서 그 한도나 직 기준을 정해놨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연말에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특별하게 상여금을 많이 준다. 이거는 저기 반드시 특수관계 임원 아니고도 일반 임원에게도 돈 잔치 한다고 그럴 때 돈을 많이 벌어서 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봤을 때 특별한 산정 기준이 없이 그냥 대주주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줬다 하면 요거 인정받기 어렵고 이것과 관련된 조세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 상여금을 주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 왜 이 사람을 1억을 줬고 이 사람을 5천만 원을 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나와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원 퇴직금 말씀드리면, 임원은 특히 이제 보시면 임원의 경우 정관 등의 규정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많아도 송금 산입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관 등의 대표이사 10배, 뭐 상무이사 5배, 이사 3배 이렇게 돼 있으면, 정관 등의 규정이 돼 있으면 일단은 이건 다 비용 인정이 됩니다. 근데 정관에 아예 없다 그러면 총 급여의 10분의 1 정도만 비용 인정이 되죠. 직원의 경우가 근로기준법상으로 보면 12분의 1 정도 인정받는 데 비해서 더 많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거보다 더 주면 이거는 퇴직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퇴직금으로 준 것처럼 하더라도 세법은 임원 상여로 보고, 임원 상여로 보는데 특별히 임원 상여금 지급 기준에 없기 때문에 요건 퇴직금으로 준 것 자체가 손금 불산입하고 여기 상해처분 당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손금 산입, 법인세법상의 손금 산입하는 거하고 저기 소득세법에서 퇴직소득세나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여부는 다릅니다. 정관에 있는 규정에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이사 10배, 상무이사 5배, 그리고 이사 3배 하더라도 다 비용 인정은 돼요. 일단 비용 인정은 되는데, 퇴직소득세 계산은 또 다르다는 거죠. 즉 대표이사 10배를 준 거를 다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는 게 아니고, 2000년도 퇴직자부터 2배수, 2012년에서 19년까지는 3배수 정도만 인정하고 초과분은 근로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관에 아예 뭐 없으면 기본치만 퇴직소득세 과세하고 그 초과분이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거죠. 즉 10억을 퇴직금으로 줬는데 그게 정관에 다 있다면 법인세법상 비용은 인정이 되고, 그 중에 계산을 해보니 4억 정도만 그 세법이 인정하는 퇴직소득세 배수에 들어가고,
6억은 오바된다고 하면 4억은 퇴직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 6억은 근로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억을 줬는데 정관에 아예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위에 설명드린 그 총 급여의 10분의 1로 계산한 것보다 예를 들어서 그게 3억이면 그거보다 오바되는 7억 자체가 아예 그냥 일단 비용 인정도 안 되고 전부 상해처분 돼가지고 근로소득세로 과세된다는 거, 요거를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법인세법상의 비용 인정 여부하고 퇴직소득세,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기준은 다르다.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직원 급여, 상여, 직원 퇴직금 있는데, 직원 급여는 특별한 경우 뭐 허위근무자, 부당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한도 없이 다 비용 인정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주의하실 게 특수관계자 직원, 즉 아들이다. 그런데 전혀 근거 없이 동일한, 그러니까 아들이 대리인데 일반 대리는 연봉이 5천만 원인데 갑자기 그냥 2억을 준다. 그러면 추가적인 1억 5천은 비용 인정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경우에 직원들 같은 경우 뭐 급여가 많은 걸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을 거예요. 다 일반인들하고 동일하거나 뭐 합리적인 기준이라면. 그래서 직원 급여 상여, 직원 퇴직금은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한도 없이 송금 산입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퇴직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는 예전에는 그냥 퇴직금 제도만 있었는데 꽤 오래전부터 법인이 결국은 마지막에 근로자에게 줘야 될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어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취지하에 퇴직연금 제도가 생겼죠.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확정기여형 DC하고 확정급여형 DB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뭐 간단하게 확정기여형은 사장님이 지급하는 금액이 확정된다는 거,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확정된다는 거 정도 아시면 되고,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금융기관이 하는 거고, 확정급여형은 원천징수를 회사가 한다는 거, 뭐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급여에 대해서 있어서 임원은 자율이에요. 임원과 법인과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상의 관계가 아니고 유임관계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은 반드시 의무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 세무상 인정되는 금액이 없다는 것은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얼마만큼 줘야 된다는 부채를 인식하는 것인데, 돈 내지 않고 그냥 잠재적인 부채가 있다라고 해서 잡는 것만으로 그 퇴직급여 충당금에 상당하는 그 비용, 즉 퇴직급여를, 예전에는 그 개정 과목 이름이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이었는데, 요 금액을 예전에는 몇십 프로 정도 인정해 줬는데 꽤 오래전부터 아예 단돈 1원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 그 대신 이제 확정급여형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불입하는 금액은 별도로 송금 산입해 준다는 거. 즉 개념은 뭐냐면 기업회계 기준, 즉 발생주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회사가 2022년 12월 말에 퇴직금을 지금 당장 직원들이 그만둔다고 하면 줘야 될 부채가 있는 건 분명한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회사가 불입한 돈이 없다면 세무상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게 꽤 오래전에는 상당히 인정해 줬는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DC형하고 DB형 요 이제 돈을 불입하는 거가 이제 두 가지가 나뉘는데, DC형은 뭐 회계 처리도 간단하고 그냥 다 비용 처리하면 되고요. 여기서 보면 직원은 전부 송금 산입이 되는데, 임원도 불입할 때는 한도 없이 송금 산입이 돼요. 그런데 퇴직할 때 보니까 그 아까 임원 퇴직금 에서 설명드렸던 그 임원 퇴직금 한도보다 오버됐다.
그러면 이 부분은 퇴직할 때는 송금불산입하고 상해처분된다는 거 요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항이 이제 DB인데, 실무적으로 요거는 이제 결산하실 때 퇴직연금 예치금이 있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게 이제 회계적으로는 부채의 차감 계정인데 뭐 자산으로 처리하나 뭐 하기도 하고, 뭐 이게 특별한 뭐 문제는 없는 건데, 어쨌든 이 퇴직연금 예치금의 기말 잔액과 기초 잔액의 차이만큼을 송금산이 유보 처분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말보다 기초가 늘었다는 것은 어쨌든 넣고 빼고 해도 돈을 더 많이 넣었다는 거죠. 아까 퇴직급여 충당금은 그 자체로는 돈을 안 넣고 잡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는 대신, 퇴직연금 예치금만큼 돈을 넣는, 즉 현금으로 그만큼 회사가 부담하는 거액만큼은 비용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송금산이 유보 처분하고, 실무적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자적명세서 을표의 잔액이 BS 재무상태표 잔액과 일치하도록 계속 관리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 만일 과거 회계연도하고 보니까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하고 그 재무상태표 잔액이 일치하지 않았다 하면 이거는 과거 것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경정 청구를 해야 되고, 당해년도의 세무조정은 과거분을 제대로 경정 청구해서 잡은 걸로 가정하고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혹시 실무적으로 하시다가 애매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보험사에서 보면 자산운용 현황 내역이라는 거를 줘요. 그걸 보고 기초잔액과 기말잔액,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보면 운용수익 지급수수료가 나와 있으니까, 운용수익은 대변에 운용수익 잡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차변에 더 올리시면 되고, 지급수수료는 차변에 지급수수료 잡고 대변에 역시 퇴직연금 운용자산 저 대변에 잡으시면 됩니다. 물론 뭐 이게 이제 기말하고 기초 잡으시고 그 애매한 부분 남는 게 있으면 운용수익과 지급수수료를 네팅해가지고 순액으로 처리해도 세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시 정리하면, 특히 임원과 직원 중에서 임원 쪽이 한도들도 많고 제한도 많다. 그리고 임원이든 직원이든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급여는 마음대로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 갑근세 내면 문제없지 않냐,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요 점 아시면 되고, 퇴직급여와 관련돼서는 DC는 특별한 게 어려운 게 없는데, DB와 관련돼서는 항상 그 자본과 적립금 을표하고 BS 잔액이 일치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항상 관리되어야 된다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임원 퇴직금을 할 때 법인세법상 송금 산입되는 거 하고, 그러니까 이제 법인세법상 송금이 된다고 그게 다 퇴직소득세로 처리되는 건 아니다. 그거는 별도다. 소득세법에 있는 규정과 법인세법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